그 DNA 이중나선 그 구조 자체를 보면 굉장히 예술적인데,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약간 그 DNA를 봤을 때,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굉장히 약간 좀 어필되네?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술가들도 DNA 이중나선 구조가 나오고 난 뒤에 많은 영감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한테 잘 알려진 살바도르 달리는 DNA를 소재로 활용해서 네. 인간의 원초적 욕망과 생명의 원리를 표현하려고 했던 가장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예술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달리는 왓슨과 크릭의 페이퍼 논문을 직접 읽고 나서 이것이야말로 신이 존재한다는 진짜 증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푹 빠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달리가 얼마나 DNA에 푹 빠져 있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DNA를 풀어서 쓴 용어와 그 본인의 부인 이름인 갈라 달리의 이름을 합쳐서 작품 제목으로 삼았다는 정도로. 진짜요? 네, 그래서 DNA를 굉장히 좀 DNA 심취해서 작품 활동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예를 보면 흥미로운데, 런던에 가면 국립초상화미술관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존 썰스톤이라는 과학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과학자 존 썰스톤은 세포의 자살 메커니즘을 밝힌 공로로 200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저명과학자입니다. 자,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에서 존 썰스톤의 초상화를 제작하기로 결정을 하고, 당시 이제 현대 미술을 대표했던 이제 화가 중에 한 명이 마크 퀸에게 작품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크 퀸은 고민을 하다가 존 썰스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것이 아니라 존 썰스톤으로부터 DNA를 확보를 해서 이 DNA를 액자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우와. 생명공학 기술로 초상화를 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얼굴 모습이 아닌 추상적 정체성을 담아낸 일종의 유전체 초상화가 최초로 탄생을 한 겁니다. 와, 오. 유전체 초상화요? 네. 그럼 이중나선 모양인가요? 이중나선 모양은 아니고 DNA를 다, 그 사람의 DNA를 다 담아냈습니다. 액자 속에 그 사람의 DNA를 전부 다 집어넣었고요. 이거는 실제 그 사람을 액자 속에 집어넣었다라고 일종의 정체성을 여기에 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예술이 교차하면서 DNA 이중나선 이미지는 영감과 상상력의 원천으로 우리 사회의 다방면에 각인이 되게 됩니다. 과학의 역사에서 어떤 분자도 DNA 이중나선만큼의 상징적 지위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과학이 발전되는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증거와 추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과학자에게 인문학적 그리고 예술적 소양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근대의학의 탄생도 의사와 화가의 협업을 통해서 해부학적 지식과 사파, 해부학 사파를 하나의 책 속에 담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과학자들한테 인문학적, 예술적 소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호기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질적인 아이디어가 교차하는 이런 교차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혁신적인 과학 연구의 밑거름이 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거나 또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는 연구의 핵심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인문학적, 예술적 소양이 풍부한 과학자를 양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연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DNA라는 말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뭔가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아주 실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이런 생각인데, 저희 공부해본 경험에 따르면 연구자 말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비학문적인 요소, 학문적이지 않은 요소가 끼어들 소지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혹시 DNA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사실 아까 잠시 얘기도 했지만 우생화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영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 과학에서 이제 가장 상징적인 존재로 DNA가 꼽히고 유전 현상을 담당하는 그 실체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런 노력이 과학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학자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또 이런 우생학과 같은 비극적 사례를 예방하고 또 바람직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강의에서 이 과학의 시각적인 은유와 언어적인 은유를 특별히 좀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중요한 아이디어는 수학적 사고로 얻어진다기보다는 우연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거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다가 느닷없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약간 그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영감 받거나 유레카 하거나 그런 네, 것들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을 했고 뉴턴은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원리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직관, 영감, 통찰이 과학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간과되어 오던 과학의 비과학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과학의 실체를 좀 더 잘 볼 수 있고 더 나은 과학자가 되어서 더 생산적인 연구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특히 알렉산드리아에서 목욕탕에 뛰어든 철학자가 아르키메데스 한 명뿐인 건 아니었겠죠. 그다음에 사과 떨어진 걸 관찰했던 물리학자가 뉴턴 한 명뿐인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아르키메데스는 부력의 원리를 포착을 하고 뉴턴은 중력의 원리를 포착해낼 수 있느냐. 거기에는 감수성이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인문학과 예술의 그런 소양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 과학 만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그런 접점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술가로서 예를 들면 과학적인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또 많은 예술가들이 요즘은 코딩도 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하고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하는데 과학적인 접근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따져보면 과학과 인문학이 별개의 학문이 아니라 세계를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다만 방법론을 과학자들은 실험 또는 뭐 관찰이라는 방법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인문학자들은 깊이 생각을 하고 탐색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해서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가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실은 이제 융합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각자의 방법론을 또 서로 채용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혁신적인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옛날에 어떤 그림을 그리다가 사람의 뼈 구조, 특히 아마 여기 새끼손가락이랑 뭐 팔 뼈 구조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잠시 멈췄다가 해부학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뭐 몇 년 동안 그 관련된 지식을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이죠. 그거 얻은 다음에 이제 결국 그 그림을 완성하려고 했었던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 레오나르도 전기들을 보면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는 유명한 게 악명 높은 게 작품을 제대로 완성한 게 별로 없는 것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몇몇 작품들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긴 시차, 뭐 20년 가까운 시차를 두고 그림들이 이제 수정이 되어가는 것들을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해부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려놨다가 해부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그림을 재조정한 이런 흔적들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실제 시신을 10구 이상 직접 해부를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과학과 예술을 또는 의학을 접목시키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영향을 많이 준 알베르티라는 이제 당시 미술 이론 뭐 그다음 기하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이제 해부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체를 가장 잘 표현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부학을 알아야겠죠. 교수님, 저는 문학 전공했고 뼛속까지 문과생인데 그럼 저도 과학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리학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현대 생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클로드 베르라르라는 생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 극작가에서부터 출발했던 오. 극작가로 해서 본인의 작품이 실제 무대에 오르기도 했고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저명한 이 작가들이 재능이 없으니까 다른 길을 선택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권고를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다시 이제 과학의 길로 들어선 분이기도 합니다. 저 아직 늦지 않았네요. 그럼요. 우리 노력합니다. 열심히. 과학자의 DNA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관심은 있었지만 굉장히 어려워하던 주제였는데 생각보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고 재밌게 강연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떠셨어요? 와, 저는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서울의대 교수님이라고 하셔서 진짜 이제 전국에서 내로라는 수제들을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내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과학은 나랑 좀 먼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걸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정말 쉽고 재미있었고 또 특히나 제가 좀 좋았던 건 그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과학의 모습을 좀 깨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예술과 과학의 관계, 그거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음악은 이게 또 자연에 원래 존재했던 거잖아요. 음악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건 아니라. 그래서 이 12가지 우리가 좀 어떻게든 합성하면 또 어떤 새로운 작품이 나오듯이 DNA도 어떻게 합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어떤 생명체가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DNA로 이제 작곡 하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마 BTS에서 이제 표절 논란 아니 우리 표절했다고 이야기할 거니까 전 일단 참가하겠습니다. 생리학을 하시는 전주홍 교수님께서 인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어떠세요? 저 인문학자인데 계속 좀 오랫동안 계속 만나실 생각 안 드세요? 저야 기회가 되면 매일 찾아뵙고 싶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 네. 매니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역사학자로서 생리학 공부를 좀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DNA를 통해서 설명했는가? 예술가를 통해서 설명했다. 자,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 이렇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과학적 사실의 도출은 수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겠구나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혜의 숲,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